자, 이번 시간에 이제 아까 이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25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교재 259페이지. 259페이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에 거기 이제 보면 유불의 우열론 극복과 유불의 우열론 극복과 어, 화이론의 비판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포의 문학론은 이제 그런 그 당대 확정적인 우열 관계를 그대로 용인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용인, 받아들임. 그래서 용인하지 않고 열등하다고 여기던 것을 우월한 것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우월한 가치와 이게 이제 상대주의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열등하다. 그 강남에서는 뭐 한 반에서 2, 30등 하는데 열등한 거죠. 시골에 가서 공부했는데 1, 2등 했다. 그 우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등과 우월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무국이 태극 아까 좀 설명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무국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국, 끝이 없다. 태극은 아주 큰 끝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무국이 태극이라는 게 우리가 천체를 보면 천체 하늘을 이렇게 보면 정말 끝이 없잖아요. 이게 끝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 속에도 큰 끝이 어디 있겠죠. 이쪽이나 이쪽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큰 끝이 없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지면 진공묘유론이 중국에 들어와서 주도니 같은 이가 우와 인을 연결시키는 존재론을 수립할 수 있었고 259쪽 마지막 단락이에요. 주의, 주의가 바로 주자예요. 주자. 여러분 주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주자학, 주의도 불교를 공부한 연후에 유학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무국이 태극은 정통이고 진공묘유는 이단이라고 하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독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포의 마음이 속마음이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염계자가 말하는 것이 정통적인 생각을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염계자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태극 도설에 보면 그러니까 이 무극이 태극이 259쪽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태극 도설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말인데 끝이 없는 것이 엄청나게 큰 끝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정통이다. 이 정통이고 진공묘유. 지금 259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이 이제 염계자가 말했는데 이게 정통이고 이거 태극도설에도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진공묘유 이거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넘어가 보세요. 독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독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포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서포 김만중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극은 이게 좀 불교적인 이야기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무극이죠.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무극이에요. 무극. 우리가 이런 하늘과 땅에서 이제 뭡니까 천이 있고 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가 있고 이게 천이 있으면 여기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무슨 지금처럼 무슨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뭐 무슨 뭐 지하철이 있었어요. 뭐 철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 뭐 사람들이 이제 막 만들고 뭐 하고 다리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무국이라는 천과 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국의 상태인데 이 무국의 상태에서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극이 태극인데 하여튼 이걸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그 무극이 태극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불교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그 260조 보세요. 주자는 불경이 주의를 주자라고 그래요. 장자와 열자에서 나왔다는 말을 했는데 틀린 말일까 두렵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쭉 나오는데 그의 사상의 그 밑에 인용 밑에 보세요. 특징 중 하나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붙였어요. 원래 유학자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컸다. 성리학은 진리고 불교는 이단이라고 보는 입장과 달리 사상을 분석해보면 서로 유사성이 발견된다. 불교의 신공교요, 묘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교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무극이 계속 나왔죠? 이건 성리학이니까 유교죠. 이게 이제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학자들은 이거는 성리학이고 유교니까 이건 맞고 이 진공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석고 김만중은 이 두 개를 같이 봤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론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태도, 주자가 불경이 장자나 열자에서 나왔다고 오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체계화된 것이 화이론이다. 그러니까 화이론은 중국을 높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화이론. 그래서 화이론의 문명사적 의의는 중세 보편주의 문명권에 참여한 주변의 여러 민족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민족들과 달리 공동 문명권 내에서 대등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그런 의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자에 의해서 중국의 한족만이 화, 빛날 화자, 다른 쪽은 이다. 그 중국이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중화민국이에요. 이렇게. 그럼 중국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있겠죠? 동서남북이 있겠죠. 이렇게 동서남북이 뭐 있다. 그러면 이 동쪽은 동이족이에요. 서쪽은 서융이고 그다음에 남쪽은 남만이고 북쪽은 북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본다면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자가 생각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곳은 오랑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자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민족도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소리잖아요. 동이라는. 그래서 그 중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실제로 중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중화라고 써놨잖아요. 가운데서 빛난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주자의 중국의 한족만이 화요, 다른 민족은 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뭐 그런 내용을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풍광과 본질풍광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자 261조. 자, 이 권리풍광과 본질풍광은 뭐냐면, 자 이제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는 진실한 체험 없이 그럴듯한 표현만 늘어놓는 것은 불경으로 본질풍광이다. 본질풍광. 을 보지 못하고 아는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진리를 가까이 깨달은 사람은 소화담과 장계곡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성리학적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프랑스에 파리가 있어요. 가지 않아도 파리의 진면목을 파리를 가지 않아도 파리의 진면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지풍광을 보지 못하고 아는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경덕은 남의 말을 믿지 않고 본지풍광의 일단을 실제로 보았으며 장유는 권리풍광을 보았지만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권위를 자랑하는 중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풍광과 그 본지풍광인데 이거 설명 좀 드리면 그러니까 본지풍광이라는 건 본지잖아요. 본지. 본래 땅. 그러니까 이 본지풍광은 이게 쉽게 말하면 직접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권리풍광은 이 권자를 보면 이게 채권자거든요. 그다음에 리는 이제 그곳 속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간접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리를 안 갔어. 근데 파리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파리를 간 것처럼 쓸 수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진실한 체험 없이 이제 이 서포 김만중은 그렇게 뭐 권리풍광을 뭐 쓸 수도 있지만 안 가보고 간 것처럼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서 어떤 느낀 체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책만 읽어가지고 체험보다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뭐 삶의 현장을 막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작가가 썼는데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고 쓴 것보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어떤 글을 쓰면 그 글이 훨씬 더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사시남정기. 자, 사시남정기 나오죠. 자, 이 사시남정기는 그거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이 선악의 대립이죠. 그리고 애정 획득을 위한 갈등. 애정 획득을 위한 여성 갈등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정 소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정 소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계모형 가정 소설이 있고 또 하나는 쟁충형 가정 소설이 있어요. 이 계모형 가정 소설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콩쥐팥쥐죠. 콩쥐팥쥐, 장화홍련. 이게 대표적인 우리 이제 신데렐라 서양으로 말하면 제투성이란 뜻이죠. 신데렐라란 말 자체가 신더란 말 자체가 제란 뜻이에요. 애쉬, 제주체, 부엌대기 뭐 이런 뜻이죠. 쟁총형이라는 것은 다툴 쟁자예요. 총의 총자예요. 총의 총자. 총애를 다투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총애를 다투는 거. 이게 쟁총형 가정소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시남정기는 뭐다? 이 여기 나오는 사시남정기. 이게 대표적인 쟁총형 가정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천자가 있고 유연수, 엄숭, 사시, 교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자가 있고 유연수, 그다음에 사시가 이제 사정옥이죠. 교시는 교체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체란에게 또 이제 냉진과 그 냉진과 동청이 있습니다. 동청. 이제 애인 1, 애인 2죠. 두 명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 그 뭡니까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시남정기 아닙니까? 그 정도만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구운몽이에요. 사시남정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쟁충형 정도 말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운몽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운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운몽. 구운몽은 9사람의 꿈이죠. 9사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진과 팔선. 그러니까 1 플러스 8이죠. 그래서 구운몽이에요. 여러분이 그 남해에 가시면요. 남해 문학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김만중 문학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면 김만중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걸 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 월요일에 가지고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월요일은 휴관이고 다른 날에 이제 가니까 여러분이 남해 가시면 뭐 두길 마을 뭐 이런 데만 주로 가시죠. 그런데 여기를 가보셔야 돼요. 이 국문학을 하시면. 여기 가면 김만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사시남정기 구운몽 현실과 꿈의 교집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진 양소의 성진 작품세계 현실 꿈 현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성진, 양소유, 성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것만 하고 또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뭡니까 여기 구문까지 해서 이 김만중론만 좀 오늘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성진은 현실의 인물이라는 거. 꿈이고 현실. 자, 현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꿈이고 현실이고, 자, 독자에게는, 작품에는 이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진이가 이제 그 작품 속에 보면 이제 어떤 큰 산 속에서 이제 나와요. 산 속에 나오는데 이 성진이가 이제 정말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갑자기 팔선녀를 만나게 돼. 미인 8명의 선녀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뭡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스승이죠. 육관대사가 성진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그러니까 소유가 돼, 양소유. 소유라는 것은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논다는 뜻이죠. 잠시 놀다. 여러분도 잠시 놀러 오셨잖아요. 길면 100년, 짧으면 80년. 놀러 오셨잖아요. 자, 양소유, 다시 성진이죠. 자,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성진이가 꿈에 그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해서 양소유로 갔다가 현실로 가요. 그런데 이 독자가 볼 때는 이 성진이 있는 세계가 신선세계란 말이에요. 신선세계. 그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세계. 그러니까 산 같은 것이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고 실제로 양소유라는 것은 잠시 논다라고 했지만 소유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이제 유배를 갔다는 거예요. 유배를 갔다는 거니까 현실이고 다시 이제 그 성진으로 오는 것 자체가 이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 실제로는 내가 이런 걸 뭐 그 뭡니까 해봐야 되겠다, 돼봐야 되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궁궐을 가리킵니다. 그 현실 꿈이라고 했지만 성진은 원래 궁궐에 있던 김만중이 자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양소유가 되고 다시 임금에게 가고 싶어요. 궁궐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돌려서 쓴 거예요. 돌려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뭐 한문본 이런 거 뭐 뭡니까 이본 문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문몽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본도 있고 한문본도 있고 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본들이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김만중이 구문몽과 사시남정을 하룻밤 만에 썼다는 거. 하룻밤 만에. 자기 어머니 윤 씨를 위해서.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62쪽으로 이제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건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도 이제 뭐 그 사시남정기에 대한 뭐 내용인데 두 번째 단락에 사시남정기 서포연보에 따르면 남해 유배, 남해 이제 노도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노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로 유배를 가죠. 지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 매끄럽게 행하지 못한 숙종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선악의 대립, 천리와 인욕의 대립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다. 이런 말 있죠. 선악, 착함과 악함이죠. 천리, 하늘의 이치, 인욕, 사람의 욕심,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분석을 보면 단순히 선인은 항상 선인이고 악인은 항상 악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선악의 개념의 상대성을 가정하고 나에게 잘하면 선인, 못하면 악인, 사시와 교시 사이의 애정을 쟁취하는 갈등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단락 구운몽은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았고 구운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큼 엄청난 쟁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구운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구운몽 배우셨죠? 고전소설 강독에서. 자,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인생무상. 공, 비어있다. 인생무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불선의 혼합이다. 유교와 불교와 선교의 혼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성 위주 진출. 여성 위주의 애정 성취.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팔선녀잖아요. 팔선녀. 이 팔선녀가 결국은 이제 양소유가 되면서 2처와 6첩으로 이제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8명이죠. 여기도 8명이죠. 여기도 8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남성 위주의 진출이죠. 관직에 진출한 건 남성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애정 성취하는 것은 여성인데, 이 작품을 보면 성진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 팔선녀가 이제 와가지고 그 막 이제 유혹한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걸 보고 성진이가 이제 막 미혹됨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작품은 어떤 성취라고 할 때도 이제 여성 위주의 애정 성취,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성 주도의 성취다. 이게 또 재밌죠.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재밌냐면, 여성 주도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262페이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몽의 주제에 대한 논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팔선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할까?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막 대시하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여자가 이 사람 괜찮다면 대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것을 썼다는 건 파격이잖아요. 여성 위주의 애정 성취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262쪽에 그 마지막 단락 구운몽은 제자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구운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큼 한때는 엄청난 쟁점이었고 관점도 많이 바뀐 것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불교의 공,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건데 빌공자잖아요. 근데 빌공자인데 공은 비운다는 생각까지 비우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빈다는 것 자체, 비워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까지 우리가 비워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263쪽을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쪽 결말을 보면 속세 성취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또 허망하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263쪽이 두 번째 단락 김만중이 금강경을 즐겨 읽었던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금강경의 사상을 주제로 파악하기도 했지만 구운몽에 나타난 사상이 금강경의 주된 사상과 일치하는가는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어서 그러한 주장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학적 관심으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남성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8명의 여성의 관점에서 작품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8명의 여성과 8번의 결연. 결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맺는 거예요. 결연. 한자로 하면 맺을 결자에 인연할 때 연자죠. 결연. 맺을 결자. 결연이죠. 그래서 이제 양상이 다르다. 호색한. 그러니까 호색한 차원에서 호색한은 이 호색한 좀 설명드리면 좋아할 호자죠. 이 색자는 여기서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색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색깔,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유의색. 그래서 우리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했잖아요.
있는 것이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고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참 어려운 말이죠. 있는데 어떻게 없냐? 없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뭐 정말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산이 뭐 무슨 뭐 몇 조가 되고 한다고 해서 뭐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또 재산이 또 없다고 해서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부자라고 해서 뭐 밥을 막 100끼 하루에 막 10끼 먹고 이러진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뭐 뭡니까 한 끼 먹고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뭐 이 스님들 이거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가셔요. 하여튼 호색한 이 한자는 산의 한자예요. 산의 한자. 이게 한나라 한자도 되지만 그러니까 문외한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문외한이다. 나 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내다. 산의 한자거든요. 여기서는 호색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8차례 여성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로 일반적인 여성이 있었지만 특별한 여성은 자기가 여기 나오죠. 주도적으로 애정의 성취를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도적인 여성의 애정 성취. 자, 만난 순서대로 보면 진채봉은 몰락 양반의 후손이고 개서멀은 서울 기생이고 정경패는 고위관의 딸이며 나중에 공주로 봉해진다. 가춘우는 정경패의 시비이고 적격홍은 시골 기생, 심효연은 외국인, 백릉파는 용왕의 딸, 난양공주는 황제의 딸. 신분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정경패와 난양공주가 나왔는데 3번에 이 정경패는 일종의 이제 가짜 공주고 그다음에 8번에 나오는 난양공주가 진짜 공주. 황제의 딸로 신분이 가장 높다. 여성의 신분적 지리적 환경이 모두 다르고 육칠처럼 외부 세계의 여성일수록 애정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더 이제 깨어 있잖아요. 성취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유연이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용왕의 딸도 뭐 외국인이라고 할 수 외부의 세계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성의 애정 성취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려면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고전소설 강독이라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공부하셨잖아요. 그 고전소설 강독을 좀 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전소설 강독에서 이 구운몽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뭡니까?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282쪽에 펴보시면 282쪽에 펴보시면 이제 구운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우리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구운몽이.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는 뭐랄까요? 아주 품격 높은 그러니까 식자층이 좋아할 만큼 품격 높은 그런 뭐랄까요? 고급 문체가 있다. 구운몽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식자계층이죠. 좋아할 만한 품격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족의 욕망 구조 이거와 서민의 기적 모티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욕망들이 이제 귀족의 욕망 구조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귀족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게 욕망 구조고 서민의 기적 모티브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양소희가 만난 사람이 귀족만 있는 게 아니죠. 기생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과 이제 인연을 맺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군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그 한문본과 한글본이 같이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후대 소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구몽이 몽자류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옥루몽이라든가 옥년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까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